1975년 8월 일본 사가현의 한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곳은 드넓은 논과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시골이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소녀의 부모님은 딸의 방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강제로 침입했거나 딸이 외부인과 싸운 듯한 저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소녀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소녀가 목욕을 준비한 듯 따뜻한 물이 받아져 있었고 좋아하는 향이 나는 입욕제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화롭고 일상적이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소녀의 신발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다가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서 멈췄거나 혹은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집안에서 증발하듯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처리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어린 소녀의 가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고 적극적인 수색보다는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한 판단은 이후 사가현 전체를 끔찍한 공포와 혼란에 빠뜨릴 치명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였던 당시 12세의 야마자키 토미코 양의 실종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1980년 4월 12일 같은 지역인 시로이시초에서 또다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사라집니다. 20세의 하쿠타케 리츠코 씨였습니다. 이번에도 한밤중이었고 역시 자신의 집안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전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며칠 뒤 실종된 하쿠타케 씨의 가족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그 편지에는 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섬뜩하고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의 그 전화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찾지 마라. 사진도 공개하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님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한 계획적인 납치이자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가족들은 비통함과 함께 범인의 위협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6월 24일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집니다. 시로이시초의 스코 초등학교 수영장 옆 화장실 정화조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시신은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장기간 방치되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교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시신은 바로 실종되었던 하쿠타케 리츠코 씨였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그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또 다른 정화조에서 이미 백골이 된 또 하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골 시신은 다름 아닌 5년 전 1975년에 사라졌던 첫 번째 소녀 야마자키 토미코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5년 동안 차가운 정화조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건은 명백히 연결되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희생된 두 여성. 사가현 경찰은 그제야 단순 가출이 아닌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가현에서는 섬뜩하고 이상한 범죄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불특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평화로웠던 사가현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981년 10월 7일 시라이시초 인근 공장에서 조업을 마친 27세의 이케가미 치즈코 씨가 퇴근 후 귀가 도중 실종됩니다. 그녀는 늘 다니던 길을 걷고 있었고 아무런 위험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10월 21일 그녀는 나카하라초의 한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목에는 전선이 여러 겹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교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두 사건과 동일한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장소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982년 이번에는 초등학생 한 명이 친구들과 헤어진 직후 사라집니다. 밝고 명랑했던 아이는 그날 저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잔인하게 교살된 시신으로 발견되며 사가현 주민들을 또 한 번 충격과 공포에 빠뜨립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들이 차례로 사라지고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퇴근 후 귀가하던 여성, 잠깐 물건을 사러 나간 주부, 심지어 친구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선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범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11세의 어린 소녀부터 50대의 중년 여성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한 가지 섬뜩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이상할 정도로 같은 요일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수요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요일 저녁이나 밤에 실종되거나 피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사가현에서 수요일 밤은 가장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수요일만 되면 불안에 떨었고 여성들은 밤늦은 시간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을 수요일의 교살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칭은 사가현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와 불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사가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면 혼자 외출하기를 극도로 꺼려했고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밤중에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교육했고 지역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쇄살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인의 대담함은 더욱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1988년 한 실종자의 집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상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찾으신 것 같네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잠시 섬뜩한 침묵이 흐른 뒤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야키고메 쪽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며칠 뒤 그 장소에서 실제로 실종되었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화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살인의 주체이자 동시에 시신 유기 장소를 알고 있는 유일한 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마치 사가현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9년 1월 한 여성이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섭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친구 차가 고장났대 잠깐 다녀올게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사가현의 한 숲속에서 충격적이게도 세 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됩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시기에 사라졌던 여성들이었으며 각각 다른 부패 정도를 보였습니다. 한 장소에서 발견된 세 구의 시신은 사가현 경찰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인정합니다.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연쇄살인임을 의미했습니다. 수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일본 경찰청에서 수사일과 형사과장까지 내려와 직접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이 총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며 범인의 윤곽을 좁혀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이 대부분 교살되었고 옷이 벗겨진 채 유기되었으며 금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 등 유사한 패턴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7명의 희생자 중 6명이 수요일에 실종되었다는 점은 범인의 특정 행동 패턴을 시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는 마지막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고 사건 직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다른 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당시 26세의 남성 B가 사가현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임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는 조사 과정에서 3건의 살인을 인정하는 자백 진술까지 남깁니다. 경찰은 이제 14년간 사가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수요일의 교살마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사건은 마침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인이 잡혔고 자백까지 받아냈으니 말입니다. 일본 전역의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사가현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그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경찰의 폭력적인 신문과 협박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남성 B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가현 연쇄살인 사건은 다시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범인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가현 연쇄살인 사건은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14년간 이어졌습니다. 11세의 어린 소녀부터 50대의 중년 여성까지 총 7명의 여성이 희생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은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대부분 수요일에 실종되었고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교살이 사인이라는 점,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에는 현금 등 금품이 그대로 남아있어 금전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성폭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유사한 특징으로 꼽힙니다. 특히 정화조에서 발견된 2 시신의 충격적인 사례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범인의 대담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미해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지목됩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이 단순 가출이나 개별 사건으로 취급하며 연쇄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이로 인해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이 컸습니다. 또한 시신 부패가 심해 성폭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은 중요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전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폐쇄적인 태도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또한 수사에 어려움을 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렸고 이웃 사이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특성이 범인이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환경을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수요일의 교살마라는 별칭처럼 특정한 요일에 범행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끝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남성 B의 자백 외에는 그를 직접적으로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무했다는 점도 미해결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한 명의 연쇄살인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건이 우연히 겹쳐진 것인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명의 범인이라면 그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자신의 범행을 성공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만약 여러 범인이라면 그들 모두 수요일이라는 특정 요일을 선택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을 살해했다는 기이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날을 노려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가현을 공포와 비극으로 물들였던 그 악몽의 시간은 과거가 되었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시민으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가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수요일의 교살마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노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일본 범죄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페이지로 남아있으며 희생자들의 가족에게는 영원한 고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